해외에 근무하는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 12명에게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지금 우주 정거장에 있다면서 심지어 우주인까지 사칭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기 수법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로맨스 스캠 어떤 사기죠? 예,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우선 좀 살펴보면 로맨스라는 것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것이고 네. 스캠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용 사기, 그러니까 신용을 얻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거를 이제 스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라는 이 단어는 좀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조금 이성적인 호감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기를 좀 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이게 SNS라고 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발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발전을 이용을 해서 이 피해자를 조금 속이고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대서 금원을 편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맨스 스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요즘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붙잡힌 일당이 인출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총책은 아직 못 붙잡힌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4명이 체포가 됐고 이제 3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입건이 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이제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총책 말씀하신 것처럼 총책이 있고 네. 보통은 이제 이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또 이제 호감을 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인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이 돈을 입금을 하면은 출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인출책을 따로 두는데 가장 이제 하부 조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번 4명 같은 경우에도 인출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총책이라든지 유인책들을 검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군인, 의사를 넘어서 우주인까지 사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죠?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지금 피해자가 12명 정도라고 하고 예. 그 범죄 기간 2020년 8월부터 이제 올해 1월 정도까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내가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조금 친해진 다음에 내가 그리고 한국에 주얼리 가게를 열고 싶은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물건을 보려면 통관비가 필요한데 그 500만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갚지 않는 이런 걸로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됐고 그 수법들을 조금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이 예. 본인이 지금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있고 우주 정거장에 있는 상황인데 산소 구입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권을 갱신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관련 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보통은 외국인이고 뭐 군인이고 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조금은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수법에 과연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 만남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많이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2020년에도 일단 20억 이상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21년에도 16억 7천만 원 정도를 편취했던 이 일당들이 또 한 번 그 14명 정도가 체포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가 온 순간에 바로 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호감을 쌓기 전까지는 돈 얘기라든지 뭐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신뢰를 쌓고 자신이 이제 이 사람과 어떠한 좀 이성적인 호감이라든지 아니면 친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런 부분 이야기를 믿게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무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네. 의심이 없어서 조금은 더 기망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자연스럽게 같습니다.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기에 당할 수가 높은 것 같은데 피해 사례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용의자 특정도 어렵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폴 공조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이 본인들이 외국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 자체도 외국인 명의인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외국인 명의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계좌 추적하는 것도 조금은 더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4명도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이렇게 좀 같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수사의 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총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해외 공조를 통해서 뭐 체포 이런 업무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적인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조금 이런 검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를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부천사라고 불려왔는데 이 30대 기업인이 알고 보니 두 얼굴이었더라고요. 지금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이 남성이 이전에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고, 이번에 네. 이제 1심 재판이 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남성이 기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구직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구직자들에게 뭐 구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조금 확인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좀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 기부천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뭐 신용카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협조를 했고, 그로 인해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 29명한테 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강제추행이나 이런 혐의도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재판이 있었고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결국 직원들이 고소를 하게 된 건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징역 9년을 선고를 했고, 다만 이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돈을 일단은 뭐 좀 주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붙었던 것이고, 신용카드를 잠시만 확인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이건 컴퓨터 등 이용 사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전자상거래법 관련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직원 한 명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형법상의 강제추행 혐의도 붙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징역 9년이 선고되고 200만 원 벌금도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선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배상 명령이라는 것이 형사 사건이 이제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형사 사건은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을 뭐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속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고,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옛날에 걸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민사 소송을 거는 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이제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사 소송을 못해서 이런 좀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도입된 게 배상 명령이라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형사 재판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배상 명령을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상 명령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 네. 배상 명령 결정도 내려줬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5억의 피해 금액을 변제할 만큼의 재산이 없을 거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에게 배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자 이제 앙심을 품고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게 지금 고위공무원이 네. 일단은 그 부하 직원에게 이런 조금 갑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고충 민원으로 일단은 이제 좀 신고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021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위 공무원이 이제 본인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니까 이 부하 직원한테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의 이런 대화 녹음 같은 거를 녹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떤 행위를 했던 거냐면 본인이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 일부러 휴대폰을 본인 자리에 놓고 가는데 그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이랑 뭐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이 녹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2021년 4월에 했었는데 1시간 30분가량 녹음을 했던 그런 혐의가 이제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1시간 30분 동안 녹음을 했는데 대화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면은 조금 그 법리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아예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을 했던 거거든요. 3자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이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항소심에서도 이제 범행 동기 수단을 고려했을 때 선고유예 참작이 인정이 안 됐다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이 공무원의 혐의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은 이제 녹취록이 증거 자료로도 채택이 됐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이 남성이 주장했던 당연퇴직 사유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국가공무원법에 69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로 뭐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그 직무 관련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퇴직 사유에 이제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조금 잘못에 비해서 이렇게 당연퇴직 때까지 되는 건 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선고유예, 그러니까 선고를 잘못한 건 있지만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던 건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안 해줬던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많이 저도 상담을 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는 불법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는 합법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내용은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그 3조 1항에서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대화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과 타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3자와 3자 간의 대화를 본인은 대화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거 뭐 도청이라든지 감청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지금 이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어서 이 부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네. 형사적으로는 이렇게 처벌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본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녹음한 것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판례에서도 이 법리를 아직까지도 여러 번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